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수업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기대되지는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실험을 해서 그러니까 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 지금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렵지만, 그리고 쉽지 않은 과목이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배울 수 있는 형태로 실습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접근들을 할 수 있도록 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기관들의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 1장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사회복지 행정이 과연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첫째, 그러니까 사회복지 이념과 사회복지 행정.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 영역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규정들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거고, 네 번째로 사회복지 행정과 유사한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혼합돼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과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번 시간의 마지막은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가져볼 건데요. 놓치고 지나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본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이 없더라도 이 동영상만 보더라도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전공책들은 꼭 구입해 놓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변화되는 내용들이지만 이걸 공부하면서 앞으로 그걸 찾아내는 작업들. 여러분이 이제 나는 상담가를 졸업해서 사회복지 안 하고 딴 일 할 거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아니면 상담사가 되어서 이 일을 할 거다고 한다면 그 이론적 근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는 보는 시간들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이념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각 사회,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이나 민간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도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전문 인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에 의한 대인적 서비스를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회보장이나 유사한 소득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사이스비스 이런 하는 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하두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이 찬성이고 반대고 간에 함께 고민해 볼 주제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 예산이 확보돼서 잘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경제 사회 속에서 점점점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모든 일자리가 다 대체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것들이 기계나 로봇이나 IT, AI 이런 것들로 대체되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업들은 점점 없어지는 과정.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이런 것들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그럼 그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의가 좀 더 저희보다 빨리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도 많이 보는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세금에 대한 저항이 좀 큰 나라 중에 하나죠. 왜? 나라가 그만큼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도 하죠. 그래서 점점점 이 부분들 확대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 정의의 다양성에 대한 이유는 각 사회의 문화, 역사, 가치체계 등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복지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근본 이념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문화, 역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할 건가에 대한 차원이 다르다는 거고, 각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특히 중동에 많은 부국들이 있죠. 오일머니로 해서 이 부국들 같은 경우에는 일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주잖아요.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지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명절이 되나 아니면 새해가 되면 세뱃돈도 주고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렇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빈국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자원을 없이 경쟁사회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티트무스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한 사회에 의해서 그 사회의 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발된 모든 방안들이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념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동영상 안에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주시면 매번 제가 쪽지를 들어와서 확인하지는 못하겠지만 쪽지를 확인하면 확인한 다음에 있어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자녀적 및 제도적 사회복지, 그리고 이상적 현실적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요. 먼저 자녀적 사회복지를 보면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 하버드 스펜스나 이런 대표적인 자유방임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기본 복지도 자녀적 복지를 하고 있죠. 선별적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욕구나 가족, 시장이라는 자연스러운 제도에 충족되는 것이 정상이요. 그러니까 아동 양육이나 노인 돌봄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가정과 시장으로부터 욕구 충족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안전망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적 복지 같은 경우. 그리고 정형화된 사회복지적 노력과 활동, 일시적인 위기가 지나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복지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 의존, 인구들은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인구들에 대해서 스티그마 절을 작용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면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 두리나리,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시설들, 그리고 지금 작년에 만들었던 진화마을 사회적 협동 영역, 그러니까 활동 영역들은 점점 넓혀가고 있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저나 저희 임직원들의 고민들은 그거예요. 안정적으로 급여가 나오면 좋지만, 역설적으로 목표는 그거예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없는 사회가 정말 멋진 사회복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또 다른 형태의 이런 문제들은 생기겠지만 사회복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고민들을 해나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녀적 복지하고 제도적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찬성 반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게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지금 이제 예전 서울시장이 요번에 다시 놓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교 급식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 때문에 뭐 그 서울시장 직함을 내려놓기도 했고 그 부분이 잘했니 못했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10여 년 전의 논리야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가 있죠. 모든 아동 7세 이상 이하의 아동들한테 뭐 지금 현재 아동 수당이 나가고 있는 상황. 그죠? 그리고 이걸 18세까지 확장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보편적으로 다 주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그 부분이 뭐 네가 올리 남니 이런 부분의 논의가 아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사회복지 부분을 보면 뭐 현대 산업 사회의 특성상 가족과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대다수 개인의 욕구가 충돌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각 개인의 욕구 불충분이나 뭐 사회 문제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의 구조적에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이제 IMF 왔을 때죠. 그러니까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사회였죠. 그러니까 IMF가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뭐 가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1등 신랑감, 1등 신부가 은행원이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그분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들어서 실업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낙오자가 돼서 거리에 노숙까지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복지가 이념이나 일시적인 서비스의 조합이 아니라 항상성을 가진 제도다. 라고 해서 복지도 마찬가지로 이걸 제도적화 시켜 나가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복지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늘어난 예산이 줄어들기는 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구조죠. 왜냐면 여러분한테 뭘 줬는데 그걸 뺐으면 좋아하겠어요? 애들도 싫어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개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나 문제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자세하게 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어서 이상적인 사회복지 그리고 현실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이상적인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라보는 부분인 거죠. 저렇게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 정도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전체 인구의 사회적 안정을 정진, 사회적 안정이 과연 뭘까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이고 포괄적인 뭐 정의를 보면 교육, 의료, 재활, 성인과 아동에 대한 보호적 서비스, 공적 부조, 사회보험, 신체 및 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가족문제 상담, 심리치료 등 사회적 안정을 정진시키기 위한 고안된 많은 활동을 사회복지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사회적 안정을 어떻게 정진할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 개개인마다 사회마다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사회복지로서 사명이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한 꿈을 지원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서 그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꿈을 지원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겠죠. 근데 역으로 해서 행복이 과연 뭘까요? 너도 나도 행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과연 행복의 기준선이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뭐 부가 있으면 행복하다. 얼마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행복하다. 기준선이
각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그 도달하기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 이상을 보고 그를 가다 보면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현실적인 사회복지를 보면 현실에서 실천 활동을 통해 필요한 수단을 말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화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상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보고 있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현실은. 그리고 이상 및 현실적 가치의 포괄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상적 가치에만 치중하면 현실적인 상황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 가치에만 매달리면 사회복지의 이상이나 형식적인 목적주가 불가능해져.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은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포용하고 그 가치들 간의 괴리감을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복지 소비자라고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상황,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조직의 역량, 그리고 재정, 정부, 이런 부분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해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적절한 조화라는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이상을 쫓아가는, 이상을 보고, 목표는 조금 높게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여건, 정치 여건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는 긴축재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유불리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정당이 집권을 위해서 표를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나라를 이제 정권을 잡았던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율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발전적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한 사회가 갖는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가치는 사회복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A한테 얼마를 투입하고 B한테 얼마 투입하고 C한테 투입하는 부분에서 이게 똑같이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에 만큼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갈등이나 고민들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A한테 조금만 더 하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자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되면 B한테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상황,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더 많은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 속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 이념이나 가치들은 고정적이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잠자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이렇게 합니다. 담배는 끊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모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코로나가 겹치고 제 하는 일이 아동 청소년들과 생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행동 반경이 집, 사무실, 그리고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역할 속에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범위로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 만나러 가는 것도 그러니까 각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두 번, 세 번 갈 거 한 번 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저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제일 싫거든요. 저 때문에 제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기가 제일 싫은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놀고 하는 거 좋죠. 뭐 TV 보면서 뭐 저는 욕도 많이 합니다만 정신 나갔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 볼 수 있다는 생각, 특히나 복지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뭐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적인 사회복지 방향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은 제도적, 자녀적, 이상적, 실질적인, 현실적인 사회복지의 가치 이념들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랄 거 아닌 거죠.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선별적 복지 해야 된다. 제도적 제도적, 자녀적, 이상적. 그러니까 하나를 고집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게 있었다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접근들을 하는 거죠. 건축도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문화도 접근하고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로만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행정도 열어놓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행정 영역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와 행정이라는 부분의 합성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한 사회의 사회복지 이념이나 가치가 그 사회의 사회복지 행정의 성격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의 성격이 다르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도 그러니까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아동수당 이렇게 하면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곳이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시군구가 가장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읍면동이. 혹시 읍면동에 한번 가보셨나요? 시간이 되시면 삼안동 행정복지센터, 이름도 이제 동사무소가 아니죠.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안에도, 그러니까 삼안동에 보면 예전에는 총무팀, 복지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찾아가는 사회복지라는 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동사무소에 삼안동의 반이 이제 복지직입니다. 꼭 그래서 복지직만 뽑는다 이게 아니고 일반직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안에 가면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김해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장년, 5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혈압도 잴 수 있고, 그러니까 기기를 엄청나게 사갖고 동사무소에 배치해놨습니다. 저도 삼안동에 가는데, 근데 이게 너무 오픈이 돼 있어서 제가 혈압을 한번 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거고,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위축돼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금 이제 돌봄 커뮤니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시험 사업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 속에서도 어떠냐면 IT하고 접목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경남도 그렇고 김해도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고민들이
부분적으로만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행정에서도 스마트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직접 찾아뵙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전하고 이게 잘 계시는지. 근데 지금은 손목에 차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움직임이 없다면 이 감지해서 센서로 알려줘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뭐 협의의 행정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좁은 강의에 보면 정책과 관련성이 배제된 경우를 말하며 행정은 수단으로서의 실천 방법에 국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기본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조직 목표는 이미 주어진 것이고 행정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와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뭐 수급자 인원한테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정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발굴해서 지원하고 예산 끝나면 끝 이런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요새 이제 장애인 영역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동 보조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노인들한테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필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시간을 줄여버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최근에 현대에서 내놓은 뭐 아이오닉인가요? 전기차 1년치를 하루 만에 거의 다 판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왜 그럴까요? 너무 멋지게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온 차 중에 뭐 600km 이상 간다고 하니까 그 이면에는 뭐냐면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차를 샀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보조금이 떨어져 버리면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 수요를 어떻게 그리고 뭐 테슬라에서 만드는 전기차에서도 6천만 원 이상이면 지원 안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을 5,999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책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관리라는 개념이 행정의 정의와 영역을 나타내는 데 적합하다. 그러니까 협의적인 행정을 보면 관리의 개념이 강합니다. 수급자 관리, 차상위층 관리 그렇게 하면서 지원하면서 관리해내는 구체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찾아가야 되는 복지죠. 내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야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죠. 근데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찾아가는 사회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광의 넓은 의미의 행정을 한번 보면 목표 형성, 기획, 실행, 평가, 변화 등을 포함하는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 그래서 저희 단체의 목표는 그겁니다.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거죠. 근데 그 행복에는 진로를 명확하게 찾아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자기 또 취미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신어마을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3년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는 복지시설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정부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1년에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한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어떤 게 하냐면 대표적인 게 여행 프로젝트라는 거죠.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이라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직접 모여서 여행의 주제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운영 전반의 결정권도 아이들이 직접 가지고 저희의 역할은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고 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갔던 게 그 무더운 여름 2019년 여름에 경주로 기차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한 20여 년 쪽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말렸어요. 안 된다. 힘들고 너 고생한다. 근데 아이들이 한번 결정을 하니까 거기에 꽂히니까 꼭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제안한 게 아니라 버스로 가자. 경주 뭐 안 머니까 버스로 가서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차 여행이 핵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갔죠.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갔으니까 이제 우리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주 내에서 기본적인 이동 동선은 버스로 이동을 하고요. 나머지는 걸었어요. 그 땡볕에.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오죠,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먹는 거는 최대한 잘 먹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1박 2박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평가가 의외로 좋아요. 왜? 자기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있는 거고, 작년에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전국의 속에서도 아이들과 이제 그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거죠.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원래의 목표는 아이들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안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이야기 하는 친구도 있고, 뭐,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하면서 이게 안 모아졌고, 또, 그리고 이제 모임도, 온라인을 통해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진에서 논의를 해서, 그리고 부모팀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팀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역제안을 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게 울릉도란다. 그때까지 코로나가 한 명도 안 걸려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울릉도에 가자. 울릉도 독도를 가서 역사적 의미를 한번 삼아보자 라고 하고 애들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 아이들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아이들이 받아서 갔어요. 아침 3시에 출발했어요. 새벽 3시에. 그런데도 한 명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고 나중에 그 사진들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좀 보여드릴 건데, 아이들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에 해서 배를 타고 이제 울릉도를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이 다 멀미를 하죠. 저도 멀미를 보통 안 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이제 멀미를 했습니다. 조금 심하게.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바로 점심을 먹고 가야 되는데, 일정이 저희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첫날에 울릉도 갔다가 도착해서 점심 먹고 바로 독도 들어가는 일정이었어요. 1박 2일을 타이트하게 다 썼은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을 가고, 애들이 이제 1박 2일 동안은,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2박 3일하는 코스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하고 왔어요. 근데 나올 때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람이 심하게 분다 그래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후포항에서 출발하고 왔는데, 2시간 40분 걸려요, 배로. 그런데 나올 때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멀미는 더 안 했어요. 들어갈 때보다는. 왜냐면 한번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갔다 오면서 이렇게 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넓게 보면 전반적인 조직의 변화들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계점을 보면 사회복지 목표들이 분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목적과 수단, 정책과 행정,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므로 행정의 협의와 강의에 대한 규정만 하고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행정이 아직까지 완벽한 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일반 행정 이론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 행정의 유사한 개념들을 보면 사회복지 정책이 첫 번째이겠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로 왜냐하면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법, 제도를 통해서 정책화돼서 보건되는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고 노인수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책화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이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혼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은 보통 무엇을 할 것인지라는 목적 설정에 관심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방법에 대한 결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사회복지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처음 시설을 하고 두 번째 직장에 들어가서 했던 역할이 기획실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뭐 제도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들을 해내고 그 다음 역할이 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뭐 현재는 국장 뭐 이렇게 뭐 시설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저를 만나는 사람이 실장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역할들에 각인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뭐 그렇게 부르든 이렇게 부르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선택과 합리화를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조사, 연구, 가치 분석과 가치 표현을 유도하고 정책을 형성하고 행정적 구조와 측정과 피드백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뭐 계획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사회 조직이라는 거 있죠. 정책 개발, 기획, 행정 등과는 중첩되나 주민 참여에 대한 특별한 뭐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마을 조직, 그리고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 뭐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 뭐 협의체,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법으로 이걸 만들어라고 해서 시작하느냐. 저도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행무협의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조직입니다. 민과 간이 함께 만들어야 되는 조직이고 하긴 하는데 이게 자리 잡는데 한 10여 년 이상이 걸렸어요. 뭐 지금도 뭐 계속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뭐 그 이상도 걸렸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문직과 사회복지 행정을 보면 전문직과 관련성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모델로 하는데 사회복지 사업행정, 사회사업행정, 사회복지행정, 사회행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더 구체화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행정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이렇게 보면 뭐 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행정의 주된 활동은 사회복지 조직들의 적절히 행정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회복지행정이란 하나의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 과정들을 말한다, 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책에는 뭐 제도적 리더십, 관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표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 이념 및 정책에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실행 가능한 정책과 목적으로 전환하는 거, 프로그램을 디자인과 뭐 실행하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 그게 이제 평가도 들어가겠죠. 그 자원의 확보와 할당하는 거. 자원에는 물적, 인적, 뭐 클라이언트, 사회적 인정, 자원, 뭐 사람, 뭐 다양한 부분이 다 망라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 같은 경우는 조직 내부의 조직들 간의 운영을 관리하는 거, 내부와 조직들 간의, 그러니까 조직 내부도 있고 조직들 간의 이것을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 그리고 인력 관리와 슈퍼비전. 그리고 뭐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로 하면 12명의 직원들이 있죠. 그 안에 뭐 시설장 역할을 하는 분이 4명.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생활복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 보육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 그리고 이걸 총괄하는 저 같은 경우 사무국장 역할을 겸직하고 있으니까 보고 그 속에서 단체 총괄하고 있는 뭐 부회장, 뭐 회장 이런 역할들이 각각의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조직을 대표하고 사회적 관계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저희 기관에는
둘이날이라는 단체가 있고 신음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역할들이 각각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했던 건 둘이날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 따로 계시고 저는 이제 사무국장으로 역할들을 하면서 보좌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신음할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도 둘이나리가 맺고 있는 네트워크나 신음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직접 서비스 실체를 가진 조직 생산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 혁신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뭐 안에 책자의 15페이지에 보면 바람직한 사회복지 행정은 조직 내부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목적 형성이나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영역들도 동시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 관리자가 맡은 구체적인 업무를 보면 기획, 정보 처리, 통제, 통합, 조정, 평가, 협상, 옹호, 인력 배치, 모니터링, 공급, 대외활동, 직접 서비스, 예산활동. 어떻게 보면 이게 총망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근데 이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업무 배치라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배치는 직원이 바뀔 때마다 다 달라져요. 왜? 새로 오시는 직원이 가지는 역량에 따라서 업무 배치의 조율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의 위기에 따른 행정관리자 영역을 보면 뭐 경영자급 영역, 그리고 뭐 중간관리자급 영역, 슈퍼바이저급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영자급에서 보면 제도적 영역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법적인 위임 사항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조직의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 자원들을 획득하고 경영자급의 기능 수행을 통해 다른 기관과의 교환 관계를 성격이 성립한다. 협조적, 경쟁적, 갈등적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중간관리자급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소비자와 조직의 하위 기술 부서 간의 중재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서비스의 조달과 할당, 프로그램 구조와 디자인, 부서 간의 조정, 직원의 지휘와 개발, 계획을 실행 가능한 현실로 바꾸어 나가는 기술적인 전문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슈퍼바이저급 같은 경우는 기술적 영역이죠. 일선 업무자들과 관계가 주된 활동으로 대개 슈퍼바이저의 행정관리 활동과 일치하게 되고 표준화, 일상화, 주기적인 사정과 평가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역할은 컨설팅, 사례관리, 강습, 의뢰, 모니터링,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인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밑에 3번의 슈퍼바이저 급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반 직원에서 중간관리자급, 그리고 경영자급, 슈퍼바이저 이렇게 역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그 사회복지를 한 20여 년 이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한정적으로 재밌다라고 표현보다는 컨설팅이 저는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원래는 이제 가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직접 기관을 방문하고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줌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첫 시도를 하니까 다른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다 보면 그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다음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 규정을 보면 그러니까 뭐 규정의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회적 배경과 사회복지 발달 과정이 다른 외국의 학문들이 도입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사회복지 행정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해외에 유학을 가서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우리 사회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갈등도 있을 거고, 이것을 이제 부분에서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입된 학문의 다양한 행정적 접근 방법이 섞여 있다.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념을 단순화하는 것보다
비교적 폭넓은 연속 선상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상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은 고착적이지 않고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여 발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사회복지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 90년대 아동보육 서비스에서 2000년대에는 노인, 장애인 관련 서비스로 확대되었고, 인력 집약적 산업, 관련 종사의 수의 증가, 서비스 조직의 규모의 확대, 행정 관리 능력의 요구. 근데 이거와 이면에 시설의 소규모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운영 방식의 주요 변화를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자원 동원 양식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공공의존에서 민간에 대한 역할 강화 쪽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나 이런 부분의 역할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올해 이제 작년 코로나 전국에서도 경남 모금회가 역대 최고였어요. 114% 목표 달성했나?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나누는 문화는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 때 금모으기 뭐 이런 것들하고 맞물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 구성의 변화, 다 전문직화한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들이 협업 형태의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변화에 보면 제한된 사회 서비스 자원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한 연계와 통합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집중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 규정의 시사점을 한번 보면 정책과의 관련성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이다 보니까 관과 관계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적인 변화의 흐름에 이 사회복지 서비스도 함께 맞물려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 서비스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5개가 시작이 됐는데 각마다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나마 버텨나가는데 경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된다라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쉽게 적응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관점에 폐쇄 체계에서 개방 체계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관은 관, 민은 민,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민관이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면 정보 공유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리고 효과를 높이는 작업들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행정 영역을 사회복지 전문직의 활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직들이 활동하는 휴먼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복지사만이 사회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사람이 삶은 복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의사도 들어야 되고 간호사도 들어야 되고 운동 처방사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원하는 부분이다. A라는 클라이언트에는 의사,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근데 B라는 클라이언트는 간호사하고 놀이치료사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의 체계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복지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관리의 기능과 지식의 세분화. 조직이 점점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에도 보면 이게 저는 좀 반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분들은 복지재단에 가면 좋겠지만 복지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편중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해시 모금 예산의 대부분을 원래는 시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는 후원금을 이렇게 모금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편법을 쓰는 거죠. 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다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김해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아동시설들은 청소년 수련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이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건물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수련 시설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조금 있는데 유사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을 한번 구분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이라고 하면 공공행정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공공행정은 공공기관에서 목표 설정, 실행 계획의 수립과 이행, 재원 조달, 인력 관리, 정보 관리 등의 일련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더 나은 전달 체계를 통해 행정의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공공행정은 주목적인 공공성을 가진 조직과 관련되는 것이며 경영은 이윤을 추구한 영리조직의 관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공공행정이나 경영 모두 제한적 자원으로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공공행정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고 공공부문, 영리부문, 비영리부문 등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의 관리적인 측면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행정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일반화, 표준화, 그리고 규격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 행정은 개별, 집단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진단하고 각 클라이언트별로 개별적, 구체적인 접근을 하는 결국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중시하고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화, 규격화를 통해서 대비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필요한데 집중한다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동사무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찾아오신 분한테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한에는 그랬습니다. 자주 찾아가라.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친해지라. 그러면 뭐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좋은 클라이언트들한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분한테 더 많은 정보가 갈 수밖에 없죠. 공개는 해놓는데 왜냐면 홈페이지나 이렇게 공개해 놨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한 번이라도 찾아오시는 분한테 안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지 않는 분들한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사회복지 영역, 행정의 영역을 한번 보면 수평적 영역에는 크게 조직관리, 환경관리, 자원관리, 프로그램 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책을 한번 읽어보면 다양한 사회복지 행정 관련 활동과 요소들을 포함하는데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 외부의 환경에서 요구하는 정책적 요구를 조직의 목표에 수렴시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력과 자원을 배치시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의 총체를 말한다. 사회복지 행정은 행정보다는 관리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다양한 활동의 영역은 크게 조직관리, 환경관리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조직관리를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주로 조직의 내부적 구조인 계층제와
팀제를 형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조직기술, 리더십 등의 작용과 활동도 포함을 한다. 이게 미시적 조직관리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환경관리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관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조직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활동 능력, 거시적 조직 관리의 개념이고요. 세 번째, 자원관리인데요. 인적 자원관리, 인사관리를 말하고 이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물적관리, 자원관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프로그램 관리를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모니터하여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전 과정에 이르는 과업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주로 중간 관리자의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프로그램 관리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수익적 영역을 보면 사회복지 조직 구성원의 행정활동 또는 관리 활동에 관여하는 범위와 수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회복지 행정관리자가 수행하는 활동을 사회복지 행정으로 본다면 사회복지 행정 영역은 관리자의 위계 수준에 따라 주된 활동들이 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는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로 나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이 관리 활동의 영역은 상호 중첩되고 부분적으로도 있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밑에 이제 이렇게 일선 관리자, 그 조금 올라가서 중간 관리자, 그 최고 관리자. 그래서 이게 중첩돼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관리자 뭐 이렇게 부분에서 보면 활동 영역을 보면 정책 영역, 관리 영역, 서비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 입안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국회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아니면 보좌관을 하셔도 되죠. 아니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로비스트. 저는 사회복지에도 로비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부분은 정치인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비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압력단체가 돼서라도 그 역할들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영역.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관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관리 속에서 클라이언트도 관리하고 재정도 관리하고 이게 효율성을 집약하는 부분입니다. 그 서비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의 그러니까 불만을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회복지는 왜 생겼을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개론이나 이런 데서 수업을 하다 보면 영국에서 사회복지가 생겼던 이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저희 책에도 뒤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폭동을 막기 위한 영역 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굶다가 이렇게 표출될 수 있는 거는 잘 먹는 사람들한테 가서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적절한 선에서 관리하는 부분. 근데 지금의 이제 사회복지는 이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 수준, 그러니까 뭐 최저선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뭐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플러스 문화생활까지도 일정 정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만족할 만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기술 영역입니다. 표에 보면 뭐 이렇게 기능적 기술, 인간 기술, 개념적 기술.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 같은 경우는 개념적 기술을 하고 있고 중간 관리는 인간 기술, 일선 관리는 기능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을 필요한 기술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능적 기술 같은 경우는 기관의 핵심적인 활동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주로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기획과 점검 등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합니다. 주로 일선 관리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술이며 최고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최소한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의 범위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기술인 거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은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고요. 인간기술 같은 경우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로 조직 내에서 매우 필요 불가결한 기술이며 모든 수준의 관리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모든 관리자는 사람을 다루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기술을 공통적으로 구별해요.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도 중간 관리자도 일선 관리자도 동일한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안에 보면 이제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대화할 수 있는 거, 뭐 정치학,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적 기술 같은 경우는 최고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이고,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 상황을 규정하고 해결하는 기술을 요구한다. 뭐 저희 직원들한테도 저희들이 많이, 저희가 단체가 다른 데와 다르게 내부 교육이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교육들에 대해, 그래서 지금 이제 줌을 통해서 내부 교육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에 겹치다 보니까 왜 교육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재정 여력이 튼튼한 조직 같으면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급여로 이렇게 잡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함께하는 복지사들의 이렇게 역량을 향상시켜서 향상에 대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저희 조직과 함께하는. 그래서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희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도 대접 받을 수 있는. 저희 단체에서 일하다가 복지관으로 간 친구들이 2명이 있어요. 최근에. 그 친구들 연락이 지금도 연락 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계속 민원이 저한테 이제 AS 해달라는 부분이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행정 부분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관리 기술 영역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보면 이제 22페이지에 체크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국가의 이념, 발전 방향,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도덕적 가치와 상충되어 어떤 측면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자율자동차가 왜 지금 이제 이렇게 시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는 도덕적 가치의 판단은 기계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2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그죠?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운전자 중심을 안전을 우선할 것인지, 그 상대방의 안전을 우선할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전자 안전을 우선을 하는 자동차다, AI다라고 하면 그 차가 나와서 다니는 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왜? 그 차가 언제 나에게 달려들지 모르는데요. 반대로 운전자보다는 그 도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우선하는 AI다라고 하면 그 차 사시겠어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선되는 거에 대한 사회복지 행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 때로는 개인의 자원이 다른 사람이나 전체의 이익 또는 공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도 한번 찬찬하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민과 관이 협력하여 조직 및 구성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 영리가 아니죠. 비영리 조직이죠, 저희들이.
근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뭐 이런 부분에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건 지금 현재 그 뭐 지역 아동센터니까 아동복지에 뭐 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두가 그거예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호봉제 이야기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요. 경남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필요해서 재정의 투명성, 직원의 전문성 등에 대해서는 또 수준을 높여 나가며 고려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직원의 역량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의 역량이고 지역의 역량인 거죠. 이게 직원이 역량이 나름대로 높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서비스의 질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역량 개발을 충분하게 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 이면에 학교에서 역량 개발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장면들을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아. 아니면 난 청소년에 관심이 있어? 노인에 관심이 있어? 그것만 보면 되죠. 근데 앞으로는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지금 이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노인과 청소년의 콜라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을과 뭐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이 한 개를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도 중 하나가 공유주방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공유주방을 하다 보면 노인도 올 수도 있고요. 아동도 올 수 있고 청소년도 올 수 있고 여성도 올 수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올 수 있어요.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마을 중간에 함께 만들 수 있는 그 주방 시설을 만들고 그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죠. 김해도 적극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희망 아지트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어, 경남 오구매를 통해서 삼성중공업이 지원하는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자원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조성하려고 하는 분 처음에는 저기도 괜찮겠다 했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생기네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화두죠. 사회복지 행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뭐 조직 관리는 미시적 조직 관리와 거시적인 조직 관리를 나눌 수 있는데 미시적 조직 관리는 조직 내적인 관리, 거시적인 부분은 조직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화두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조금 이제 뭐좀 구체화시키고 조금 이게 정비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별주의하고 보편주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리는 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에 대한 가치로서 사회복지 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과 범위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별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구분한 다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를 필요로 하고 인정된 사람들 적 한부모 가족, 뭐 장애인, 무능력자, 뭐 이렇게 빈민 이렇게 지원하는 걸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죠. 아동수당을 도입할 때 논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동수당을 제공한 게 최고 한 3, 4년 정도 됐죠. 이 아동수당을 3, 4년이 되나? 3년이 안 돼. 논의는 그렇게 하고, 뭐, 시도는 한 2, 3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처음 도입할 때, 어, 이제 선별주의, 보편주의가, 그때 당시에 선별주의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주의가 이겼죠.
선별주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이건희 손자에게도 아동수당을 줘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선별주의가 우선했어요. 근데 선별주의의 문제점이 있죠. 뭐냐? 자산조사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조사를 통해서 자산조사하는 비용이 그걸 포함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자산조사 안 하고 다 주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거죠. 이 논란을 통해서 많이 힘들어지는, 담당 공무원도 많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죠. 선별한다고, 조사한다고, 자산조사한다고 그 부분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 숨기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 보편주의 같은 경우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별도의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뭐 연령 인구 범주 안에서 뭐 아동이면 아동,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장점은 선별주의는 효과성이 효율성이 높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맞춤형 소득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코로나 전국에서 현재는 기획재정부 논리인 거죠. 근데 보편주의 같은 공평성, 편익성이죠. 나는 세금 내는데 왜 나는 지원 안 해? 이런 논란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4차? 3차 지원과 4차 지원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점상들은 하는데 왜 나는 지원 못 받아라는 논리가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대립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라 힘든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든 거죠. 돈 많은 사람은 안 힘드나요? 왜냐면 이 코로나라는 자체가 돈의 임무하고는 다르게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차후로 돈이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했다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부분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환수하는 작업들을 하면 되는 거죠. 일정 이상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환수하는 작업들이 충분히 해서 그러니까 부의 분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점은 뭐 그러니까 상반되겠죠. 그리고 복지 이념은 자녀적 모형이고 보편주의는 제도적 모형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공공적 공공부죠. 뭐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보편주의 같은 경우는 뭐 의무교육 이런 거,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시적 조직 관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구체적인 거 보면 기획이나 조직화, 인력 관리, 명령 지휘 개통, 조정, 보고 및 재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거시적인 부분은 전달 체계, 네트워크, 통합 사례 관리. 예를 들면 제가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저희 단체 둘이 나리에서 하는 거는 미시적 조직 관리에 포함되고요. 제가 밖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이런 거는 거시적 조직 관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행정 유사 개념, 이게 앞에서 필했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 이것도 사업행정이나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에 이제 영국의 그러니까 이건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들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영역과 관리. 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회복지행정 조직에서 다루어지는 계획 행위에는 다양한 관리가 필요하다. 로또 굴리기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 이게 알파벳 순을 따라서 P, O, S, D, C, O, R, B, E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면 계획은 조직 체계 목표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 및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변화하는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복지 행정관은 미래 가치가 있는 비전을 세우고 변화하는 목표에 맞춰 가업을 계획하고 방법과 기술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조직은 구조적으로 설정하는 과정으로 가업이 할당되거나 조정된다. 기관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정관의 규정, 운영 지침에 의해 기술되고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호한 관계로 직원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직의 인사관리 과정으로 사회복지 행정 책임자는 직원의 채용, 해고, 임명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직원의 건전한 근로 환경의 유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내용도 있죠.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책임성에 대한 고민들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시, 책임자는 합리적인 결정 능력, 기관 목적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 헌신적인 태도를 지내야 하며 직원의 공로를 칭찬하고 책임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을 고취하는 능력을 입증할수록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정은 사회복지 행정하는 부서 간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망을 만들어 소통하고 유지 조정한다. 요새 IT를 통해서 소통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인, 부정적인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고, 행정관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직원, 이사회, 지역사회, 행정기관, 후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 정기적인 감사, 조사 연구 등 활동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재정,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관은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 관리에 따라 재정 관리에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설정된 목표에 따라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클라이언트 욕구나 문제의 해결에 적절했는지에 대한 서비스의 효과성과 자원 투입 및 산출에 관련된 효율성을 평가하게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회복지 행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시험에도 나올 확률들이 높고요. 1급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고사에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쭉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의 관리자의 수준과 관리 기술이 근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일선 관리자인데요. 이 조직에서 최고 관리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담당한다면 중간 관리는 관리, 조정과 통제의 역할들, 일선 관리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설이 다 소규모 시설들이다 보니까 안에 시설장, 생활복지사 이런 역할들이 나뉘면서 그 안에 이제 제가 이제 총괄하면서 저는 이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간 관리자 같으면 저희 시설장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과 관리하면서 통제 관리, 이런 인사 관리, 재무 관리 이런 것까지 하게 되고 프로그램 개발 관리까지. 그리고 일선 관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만나는 애들이 아동 청소년이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클라이언트 아동을 관리하고 문서로 기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만 오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직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글쓰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책도 많이 보시면서 어휘력이 충분해야 된다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2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행정의 주요 가치는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민주성, 자율성 등이 언급되며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가치는 형평성, 효율성, 효과성, 접근성, 책임성, 대형성 등이 자주 언급된다.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과성 같은 경우 사회복지 조직에서 욕구 충족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에 있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목표 달성 정도를 판단하는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효율성은 얼마나 유효하게 적절했는지, 효과가 있는지, 공평성, 형평성, 책임성,
저는 이 내용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효과성을 대표적인 한 게 뭐냐면 제대로 된 약을 먹었는지 감기인데 두통약을 먹으면 감기 효과 안 났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맞춰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왜냐면 이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 앞부분은 계속 이론적인 내용들이 중간부까지는 계속 그런 내용들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번 뭐 2주차 수업도 고생 많이 하셨고 3주차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